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세하고 그 다음에가 간접세. 자, 직접세하고 간접세입니다. 그러면 직접세라는 것은 납세무자와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것을 직접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간접세는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납세무자 담세자가 일치하면은 이걸 직접세, 불일치하면 이것을 간접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우리가 납부하면 이거를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부담하고 직접 납부하면 이걸 직접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자하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것을 간접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 거냐? 사업주가 되는 겁니다. 사업자가 되는 거고 담세자는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 네,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예요. 부가가치세. 자,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기억하시죠? 우리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보통 물건을 소비하면 내는 세금이죠. 우리가 마트 가서 물건 사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내잖아요. 10%씩.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물건이 있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는 소비하는 자가 우리가 10%를 갖다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비하는 자가. 그리고 10%를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주가 대신 납부를 하는 겁니다. 네. 10%를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사업주가 대신 가서 납부를 하죠. 소비자가 부담도 하고 소비자가 가서 직접 납부하지는 않잖아요. 네, 이런 것을 우리는 간접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접세. 하지만 직접세라는 것은 뭐냐면 직접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득세 같은 거. 그러면 취득세는 이거는 말 그대로 땅을 산다거나 건물을 산다거나 그러면 땅을 산다거나 건물을 산다거나 그러면 땅이나 건물을 사는 사람이 직접 부담도 하고 직접 납부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직접세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주로 소비지향적인 스타일의 세금들은 이런 간접세가 많아요. 주로 그러나 대부분은 보통 우리가 직접세가 있죠. 특히 이제 소득지향적인 거, 어떤 소득지향적인 거, 소득세다. 그러면은 종합소득세다. 그러면 그 소득을 얻은 자가 직접 부담도 하고 소득을 얻은 자가 납부도 해요. 이것을 우리가 직접세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직접세에다가는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이렇게 메모하시고 간접세는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독립세 부가세. 자, 독립세 부가세입니다. 독립세가 있고 그 다음에 부가세가 있어요. 독립세 부가세. 그럼 독립세는 뭐냐면 바늘격에 해당되는 세금이에요. 바늘격에. 그 다음에 부가세는 실격에 해당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바늘이 가면 실이 간다. 실이 가면 바늘이 간다. 자, 바늘 아시죠? 바늘.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가죠. 그러면 일종의 바늘격에 해당되면 이것을 우리는 독립세, 실격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부가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면 이런 성격의 세금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재산세, 방금 말한 재산세가 있다. 그러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내는 거죠. 그러면 이 재산세가 있는데 이 재산세가 발생이 되면은 여기 딸려붙는 세금이 있죠. 그게 바로 뭐가 있을까요?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라는 바늘이 발생이 되면 요 지방교육세가 발생이 되는데 그럼 재산세가 만약에 100만 원이에요. 그럼 100만 원이 발생이 된다. 그럼 100만 원에 대해서 20%면은 20만 원이 바로 뭐가 될까요? 지방교육세가 되겠죠. 네. 20만 원이 지방교육세가 되겠어요. 그러면 재산세라는 독립세가 우리가 발생이 되면
재산세란 독립세가 발생이 되면 지방교육세가 우리가 부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그래서 독립세, 부가세, 독립세, 부가세, 독립세, 부가세 이렇게 합니다. 독립세, 부가세. 그리고 인세, 물세가 있습니다. 인세, 물세. 자, 인세가 있고 그 다음에 물세가 있습니다. 물세. 인세가 있고 물세가 있어요. 인세가 있고 물세가 있다. 자, 그러면 인세라는 것은 인적 사항을 고려하는 세금, 인적 사항을 고려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되고, 물세는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세금을 우리가 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인세는 인적 사항을 고려하는 세금을 인세라 하고, 물세는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세금을 물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물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사요. 물건을 삽니다.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사업자다. 근로자다. 그러면 이거는 서로 사업자가 당연히 돈을 많이 벌겠죠. 이런 걸 따지나요? 안 따지죠. 남녀노소, 사업자, 비사업자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물건 사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는 몇 프로죠? 10%가 붙잖아요. 간단하죠? 이런 걸 물세라고 해요. 그 물건을 취득하는 사람이 누군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물건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개념을 우리가 물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세라는 것은 인적 사항을 따지는 거야. 인적 사항을 고려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세가 그래. 소득세. 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세 중에서 근로소득세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그러면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A가 있고 근로자 B가 있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근로자 A가 얼마 받냐면 연봉 3천을 받아요. 여기도 3천을 받아. 그러면 가족이 몇 명이냐? 여기는 가족이, 여기는 1명. 여기는 가족이 2명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여러분들 똑같이 내야 될까요? 누가 더 많이 낼까요? 아마 이렇게 답변하실걸요? 그거야 교수님 근로자 A가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여러분들 직감적으로 느끼셨죠? 왜 그럴까요? 여기는 부양가족이 1명이지만 여기는 부양가족이 2명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토탈 수입은 동일하지만 순수입은 누가 더 많아요? 순수입은 A가 더 많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A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즉 이미 바로 이런 부양가족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고 있잖아요. 부양가족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고 있죠.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양가족의 인적 사항을 고려해서 세금 부담에 차등을 둡시다라는 개념을 인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양가족의 인적 사항을 반영해서 차등을 둡시다. 이런 개념을 뭐라고요? 인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네, 인세. 자, 그래서 인세는 주로 이렇게 좀 인적 사항을 따지니까 좀 복잡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기다 메모합니다. 주로 국세가 인세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국세. 즉 세무서에다 갖다 내는 국세,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이런 세금들은 주로 인세가 많아요. 그런데 주로 지방세는 이런 인적 사항을 많이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세, 물세. 자,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가세, 종량세가 있습니다. 이건 또 뭐냐? 종가세, 종량세. 얘는 종가세, 종량세입니다. 종량세. 얘는 말 그대로 직역하면요. 종가세는 가액을 쫓아서 가액을 따라서 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종가세 이렇게 얘기하고요. 종량세는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종량세 이렇게 합니다. 자, 다시요.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종가세,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종량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대부분은 종가세가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한다. 야, 그럼 사업해서 얼마 벌었는데 뭐 비용 다 제하고 남은 돈이 뭐 1억이야. 그래? 자, 그러면 1억에 대해서 뭐 30% 붙이자.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보통 계산하죠. 얼마에 몇 프로. 그러면 그 얼마를 종가세라고 그래. 종가세. 얼마. 자,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뭐냐면 발전소입니다. 발전소에서 물이 막 흘러요. 그럼 발전소에서 물이 막 흐르면 이 흐르는 물을 가지고 이 물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물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때 물의 양에 따라서 세금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물의 양에 따라서 자, 세제곱미터당 얼마 원. 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세제곱미터당 얼마 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량세라고 합니다. 종량세. 물의 양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물의 양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것을 우리는 종량세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세제곱미터당 뭐 200원, 세제곱미터당 얼마? 2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종량이 되는 거겠죠. 종량. 세제곱미터당 얼마 원. 이게 종량이 되는 거예요. 이걸 종량세 이렇게 합니다. 종량세. 이걸 가격 기준으로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수량 기준으로 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대부분은 종가세. 얼마에 몇 프로, 몇 천만 원에 몇 프로 이렇게 됩니다. 종량세는 우리가 수량당 얼마 원, 이게 종량세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밖에 조세 분류,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란 말이 있는데 수득은 얻어진 소득이라는 뜻이에요.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재산 소유 사실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고, 소비세는 소비 활동에 대해서, 유통세는 사고 파는 걸 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부과하는 것을 유통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세의 세무공무원이 뭔지는 아시겠죠? 네, 세무공무원. 그럼 국세공무원도 있고 지방세공무원도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이거는. 자, 읽어보시고. 납세무자, 납세자. 자, 납세무자, 납세자. 중요한 용어 나오네요. 납세무자, 납세자. 자, 이에 앞서서 지금 우리는 어디를 공부하고 갔었냐면 세금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류가 될 수 있다. 국가가 주체가 되면 국세 정리해보면 지자체가 주체가 되면 지방세 이렇게 분류가 되지만 지방세는 광역단체인 특광도에서 분류가 될 수도 있고 시군구에서도 분류가 될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세종이나 제주는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는 특별자치도 이렇게 부과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세금에는 독립세 부가세. 바늘이 가면 실이 간다. 그러면 실은 바늘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바늘격에 해당하는 세금이 있으면 딸려 붙는 세금. 1+1. 일종의 1+1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걷어들이는 것이 있다. 그럼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면 지방교육세는 아까 설명드린 목적세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은 이거는 보통세고, 그럼 보통세가 뭐였죠? 세금을 거두어들이면 사용에 제한 없이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게 보통세, 일정 목적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목적세였죠. 자, 그러면은 보통세, 목적세. 그러면 목적세는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세금을 걷기가 힘들어요. 왜? 그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오로지 지방 교육을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이 아닌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1+1, 끼워 팔기, 세금에 끼워 팔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세라는 것은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주로 국세가 많은데 그러니까 복잡하다. 그 부양가족의 이런 인적사항,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이런 걸 고려해서 연말정산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죠. 그 다음에 물세는 세금을 거두었을 때 사용의 인적사항 고려 없이 주로 지방세가 있다고 그랬죠. 오로지 물건 값에 대해서만 세율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 물건을 취득하는 자가 누군지, 가족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이런 걸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또 한 가지는 종가세, 종량세. 자, 얘는 가액을 쫓아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종량세는 수량을 쫓아서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은 종가세가 있고 일부가 종량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무자, 납세자.
납세무자, 납세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또 뭐냐면 우리가 용어 중에 납세자라는 용어가 있고요. 납세 의무자라는 용어가 있어요. 좀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납세자, 납세무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페이지 보시면은 징수의무자라는 것이 있어요. 징수의무자. 징수의무자. 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딱 보셨을 때, 납세자, 납세무자.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혼용해서 많이 쓰거든요. 일반 분들도 납세자라고 했다, 납세무자라고 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즉, 제가 여기다가 써놨죠. 납세자가 더 큰 개념이에요, 납세무자가 더 큰 개념이에요? 납세자가 더 크죠. 납세자 안에 납세무자하고 징수무자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납세자 안에 납세무자하고 징수무자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납세무자에는 본래의 납세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충적인 납세무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의 납세무자가 있고 보충적인 납세무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 보충적인 납세무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2차 납세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연대 납세무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차하고 연대. 그러면 본래의 납세무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다 못 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우게끔 하자. 이런 거죠. 이것이 보충적인 납세무자예요. 그럼 여기는 2차하고 연대 납세무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납세무자, 납세자 용어 다음에 징수무자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용어 보시면, 자료 보시면 연대 납세무자 있죠. 연대.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납세무자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인. 네, 보증인도 있어요. 보증인. 이런 관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죠? 자, 요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총칭해서 우리가 납세무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납세무자가 납부 책임을 다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본래의 납세무자 대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신 책임을 질 때 책임의 범위가 무한대냐 아니면 일부만 책임지는 거냐에 따라서 2차 납세무자, 연대 납세무자, 보증인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연대는 당연히 무한이겠어요? 아니면은 일부만 책임지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무한이 되겠죠. 즉, 그래서 얘는 100% 책임져요. 100%. 100%라고 우리가 보통 100%. 그러면 연대 납세무자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사업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공동사업. 그럼 공동사업은 같이 사업을 하잖아요. 같은 사업을 하자. 같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같이 A하고 B가 갑하고 우리가 같이 한다면 같이 100% 책임져야겠죠. 이것을 우리는 연대 납세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차 납세무자. 2차 납세무자는 부족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부족분에 대해서. 그러면 본래의 납세무자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본래가 다 책임을 다 못해. 그러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세금 낼 게 만약에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 있는데 700만 원을 냈어. 그런데 모자라 300이. 그러면 300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2차 납세금을 지게끔 하자. 이런 얘기예요. 해석이. 그 다음에 연대는 이제 공동사업하면 같이 다 책임을 지는 거고, 보증인은 보증서 주는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보증은 보증서 주는 사람이 다 책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징수의무자가 있습니다. 징수의무자는 뭐냐면 징수의무자. 자, 징수의무자. 그러면 징수의무자는 예를 들어서 징수의무자다. 그럼 여기는 대표적인 사례가 원천징수의무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원천징수의무자. 그러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있고요. 근데 이걸 이제 국세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방세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특별징수의무자라고 합니다. 특별징수의무자. 우리 용어에는 지금 원천징수의무자만 나와 있는데 특별징수의무자도 있어요. 네. 차후에 또 뒤에서 언급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는 원천징수죠. 이걸 뭐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이걸 이제 위드홀딩 텍스 제도라고 하는데, 위드홀딩 딱
홀딩, 붙잡혔을 때, 여기도 홀딩 됐을 때, 붙잡혔을 때 세금을 떼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여러분 두 가지 업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취업을 하시거나 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업을 하시면은 여러분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보통 추격해서 개공이라고 합니다. 개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소속돼서 이제 취업을 활동하시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채용해서 급여를 주죠. 그러면 급여를 줄 때 여러분들 뭘 떼죠? 세금 떼고 사대보험 떼야겠죠. 자,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아마 직장 다니신 분도 많으실 텐데 여러분 지금 급여에 대해서 세금 다 떼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급여에 대해서 일정 세금 텍스를 뗍니다. 세금 텍스를 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금을 떼고 뗀 것을 세무서에다가 누가 내느냐? 떼는 것을 이 개공이 일단 이 사업주인 개공이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다가 갖다가 대신해서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세금을 떼는 거 소득이 붙잡혔잖아. 급여라는 소득이 딱 붙잡혔을 때 세금을 떼잖아요. 그러면 이때 세금을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원천징수를 원래는 세무서가 대신해야 되는데 세무서를 대신해서 과세관청을 대신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자를 우리는 원천징수 의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례에서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겠죠.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 이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대신해서 세금을 떼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이걸 왜 의무로 했냐? 이걸 의무로 하지 않으면 이걸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귀찮지, 사실은. 그래서 의무자로 해놓은 거고, 만약에 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 개공중개사한테 가산세를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세금을 너한테 가산세를 매기겠다. 가산세, 뭐 또 뒤에 나오지만 그런 걸 붙여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국세를 떼는 걸 원천징수 의무자, 지방세도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지방세를 떼는 것은 특별징수 의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수 의무자하고 납세 의무자를 다 합쳐서 한마디로 뭐라 한다? 납세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납세 의무자는 이제 자기 걸 내는 거고 징수 의무자는 본인 거 말고 소공 걸 대신 걷는 거잖아요.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징수 의무자는 주로 사업주를 말합니다. 급여를 주는 사업주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징수 의무자, 그 다음에 연대 납세 의무자 100%, 제2차 납세 의무자, 부족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 네. 그럼 이것도 이제 사례를 하나 들어주면 사업 양도 행위를 했을 때 그래요. 사업 양도. 사업 양도라는 것은 만약에 요즘 뭐 노래방 같은 데 안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 노래방 사업장을 넘깁니다.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를 맡으신 거예요. 그러면 노래방을 넘기면 노래방 시설과 그에 관한 모든 무형의 권리를 다 넘기는 거거든요. 이게 사업 양도예요. 그러면 그 노래방을 운영하다 밀린 세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밀린 공과금이 있겠죠. 그거 이제 특약을 쓰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에 대해서 이제 일부 낸 것도 있고 못 낸 것도 있겠죠. 그러면 못 낸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이것이 사업 양수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수인이 제2차 납세금을 진다. 그 다음에 보증인은 보증서 주는 사람이니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과세 요건 나왔습니다. 과세 요건. 자, 과세 요건이라는 건 뭐냐 또. 즉, 과세 요건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라는 뜻이에요. 네. 즉, 이 과세 요건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조세란 무엇인가? 그러면 그 조세라는 것은 국가하고 지자체가 주체가 돼서 누구로부터 지금 말한 납세자로부터 납세의무자, 징수의무자를 합친 납세자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말한다. 다만 이거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부과해야 된다. 그 근거가 바로 조세 법률주의다 이렇게 썼죠. 그래서 그 법률주의에 따라서 부과하고 세금을 납부할 때, 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원칙은 물납이다, 금전 납부다, 금전 형태로 현금이나 카드, 캐시로 내라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했을 땐 물납한다. 부동산으로 낸다. 주식으로 낸다. 자, 이런 물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세금을 부과할 때 꼭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알아야 될 네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거죠. 이게 법률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가지가 즉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누가 낼 것인지가 정해져야 되고,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 과세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되고요. 세 번째 얼마 벌었는지를 정해야 되고요. 네 번째 몇 프로 낼 건지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법률주의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누가를 뭐라고 하느냐? 그 누가를 바로 납세자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납세무자, 징수무자. 근데 보통은 이제 징수무자보다는 주로 납세무자를 많이 지칭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법률주의에는 이제 납세무자라는 말을 써요. 납세무자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냐? 내가 세금 왜 내는 거냐? 당신 돈 벌었잖아. 소득을 올렸잖아. 그러니까 내란 얘기예요. 즉 이게 과세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네? 나 왜 내는 거야? 당신 재산 물려받았잖아. 상속받았잖아. 증여받았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 자, 나 이거 왜 내는 거야? 지금 홈플러스 가서 이마트 가서 롯데마트 가서 물건 샀잖아. 그러면 그 물건 값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겠죠. 즉 물건을 소비했잖아. 나 왜 내는 거야? 취득했잖아. 분양받았잖아. 이런 걸 법률행위라고 하거든요. 법률행위. 취득이라는 법률행위가 일어났었잖아. 그래서 내라는 거예요. 즉 이런 것들을 왜 알아야 되냐면 이거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달라요. 소득이 생겼잖아. 재산이 생겼잖아. 소비가 생겼잖아. 행위가 일어났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얼마의 몇 프로? 그 얼마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과세표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를 과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때 얼마를 과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다 세금을 낼 수는 없잖아. 그러면 몇 프로 낼 건지를 정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과세표준은 뭐 종가세로 할 건지 수량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세로 할 건지 우리 용어 배웠었죠. 그리고 이제 얼마를 벌었으면 몇 프로 낼 건지 10% 낼 건지 20% 낼 건지 이런 세율 체계가 정해져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취득행위가 일어났다. 그러면 취득세라는 걸 내야 되거든요. 그럼 취득세라는 것이 지방세법 법률에 정해져 있거든요. 만약에 소득을 얻었다.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급여를 받았다. 사업을 하셨다. 그러면은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럼 소득세법에 이게 명시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소득세법상 누가 낼 건지, 소득세법상 세율은 몇 프로 할 건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법률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총칭해서 누가 무엇을 얼마나 몇 프로 이것을 과세 요건. 그래서 이걸 납세무자 과세 대상. 이걸 이제 과세 대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과세 대상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 이것을 과세 표준, 과세할 수 있는 기준 금액 이렇게 얘기하고 몇 프로 낼 건데 이것을 세율, 세금의 부담률 이렇게 합니다. 세금의 부담률. 그래서 납세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거기에 과세 물건, 과세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를 말한다. 이런 표현이 써져 있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은 자 밑줄 쳐볼까요?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물건의 수량, 면적, 가해. 자 밑줄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물건의 수량, 면적, 가해. 그래서 수량으로 표시가 되면 종 뭐요? 량세. 가액이면 종가세. 그 다음에가 시가표준액이란 말이죠. 그건 이따 보고 기준시가 건너뛰고 세율. 자 세율은 요 과세표준 금액이 만약에 1억이다, 5천이다. 이걸 다 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일정 프로테이지만 내야 되거든요. 10%만 내라, 20%만 내라. 이것을 세금의 부담률을 추격해서 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율. 그러면 항상 세금은 과세표준이라는 요 금액을 정하고 세율을 붙여서 세액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요한 조세 용어 중에 납세무자, 징수무자, 2차, 연대, 보증인, 또 징수무자에는 원천징수무자, 특별징수무자, 그 다음에 과세요건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부터 출발해서 또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나오죠. 그 새로운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 들어도 좋다 그랬죠. 제가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고 또 뒤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할 거니까 교수님 너무 이게 낯설어서 어려워요. 그럴 수 있어요. 좀 어려운 거 공부하시는 거예요. 네. 좀 인내심을 가지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른 용어들 가지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